번째 이슈는요, 일본 선거 결과를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자, 제가 기자 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제 기억에도 일본 선거 결과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아베 개헌 가는 길 멈칫. 한국 경제 보복은 밀어붙일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선인 3분의 2는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멈칫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군요. 기사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강 독주가 더 공고해졌지만 수건인 개헌 향방은 불투명해졌다. 왜냐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요, 한일 정상회담 등 질문에는 한국이 먼저 답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일본에 대해서 이 답을 줄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대치 상황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며칠 지난 얘기지만 꽤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입니다. 문정인 특보는 그동안 이 안보 문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꽤 많이 맞았습니다. 그 얘기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심상치 않게 들리거든요. 문정인, 일본 문재인 정권을 바꾸려 한다. 내정 간섭과 마찬가지다. 최근에 귀화한 일본인이었죠. 일본에다 귀화해서 한국 분이 되셨는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 보수가 혁신 정권이라 하면서 친북, 친중, 반일, 반미 프레임을 씌운다. 그래서 아베의 목적은 우리 정권을 바꾸는 것이랍니다. 이게 가능하고 되는 일인가요? 아무튼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베 총리의 발언 그리고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까지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安定した政治基盤の上にしっかりと政策を進めていけ、そして国益を守るための外交を進めていけというご判断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期待に応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제가 학자로서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건데, 그들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 정권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혁신 정당이라고 하면 사회당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보수 세력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혁신 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북, 친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미, 반미하는 정권으로 그렇게 아주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어저께 그 fuji-TV 노석위원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한 얘기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래야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의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제 보수 정당에서 주장하는 거고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베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게 문재인 정권을 가야만 한일 관계가 잘 된다는 그런 생각. 자, 일본 참여연 선거 어제 있었고요. 개표가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전 상황까지 이제 거의 맞춰질 상황인데요. 지금 시간 현재까지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소 표가 숫자가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본 참여연 선거는 상원인데요. 3년씩 절반씩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원이 245명을 다 바꾼 게 아니고요. 이 절반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선거가요. 그러면은 기존에 바꾸지 않는 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석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기존 의석 79석과 기존 의석 42석이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79석이 개헌에 찬성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머지 석, 신규 의석이라 쓴 이 두 군데 의석이 이번에 선거가 치러진 건데요. 아베 총리, 그리고 아베 총리와 가까운 이른바 개헌 세력이 81석을 얻은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4석이 모자랍니다. 왜냐면요, 85석까지 얻어야 3분의 2가 되는 거거든요. 이 숫자와 이 숫자를 합해서 3분의 2가 164가 돼야 되는데 합해 보니까 160, 100 머물고 있습니다. 4석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박성진 기자. 네. 뭐 일본 선거 결과 개헌 얘기야 뭐 일본 사정이고 우리한테는요, 아베 총리가 지금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때리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문재인 정권의 교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일본이 한국을 때리면서 한국 예.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죠. 예. 일본 언론이 나팔수처럼 떠들고 있는데요. 예. 이건 사실 의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제적 정치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만 결과적으로 한국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속내는 드러낸 거죠. 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일본이 지금 세 가지 목적으로 지금 한국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첫째, 이제 우리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를 대표로 해가지고 예. 한국의 첨단 산업을 싹자르기를 하겠다는 거 하고 예. 싹자르기를 하겠다는 거를 이제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함께 또 한국 정권에다 타격을 줘가지고 예. 이 개헌 동료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앞으로도 이 선거 이후에도 이 작업은 계속 할 거라는 사실에서 우려스러운 거죠. 최영실 편집위원. 사실 이 문정인 특보의 이제 분석도 있었고요.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전문가들 분석도 이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나왔어요.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국내 정치를 개입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최영철 편집위원에서 보시기에는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에서 일본 국민들이 그 아베를 다시 한번 선택했다는 점에서 예. 우리가 아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솔직히 뭐 개헌 발의선에 대해서 예. 관심도 많았지만 예. 결국엔 과반을 자민당에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포함하고 예.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 즉 과반을 이상을 점하는 정당이 결국에는 일본의 정치를 이끌어가는데 예. 그 일본 정치를 이끌어갈 사람을 다시 한번 일본 국민들이 아베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예. 일본 국민들은 결국 아베가 취하고 있는 대한국 정책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아베 총리가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밀고 갈 그렇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아베가 국민들에게 내민 결재판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베가 급작스럽게 기존에 예. 가졌던 대한 정책, 대한 외교 정책을 급작스럽게 변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결국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이 우리한테 지금 얼굴을 붉히면서 예. 싸움을 자꾸 걸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웃은 자꾸 우리 집에 예. 자꾸 간섭을 하면서 우리 집에 세놓고 있는 사글세 방에 있는 예. 세입자를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거든요. 자꾸 옆집까지 간섭한다는 것이죠. 예. 결국 그러한 옆집 간섭 정책에 대해서도 별로 처리할 생각이 없음을 아베도 갖고 있지만 일본 예.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이상 예. 일본의 태도를 어떻게 바뀔 것인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우리가 시그널을 가져야 된다는 예. 것이죠. 결국 우리 힘으로 바뀌든지 예.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웃 큰 집에 미국의 힘을 빌어서 바꾸든지 예.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은 분명한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이제 일본 국민들한테 지지를 일단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반을 얻었으니까요. 3분의 2까지 못 갔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쪽 기사입니다. 벌써 부상하는 아베 4연임론. 아베 총리가 지금 총리를 3연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기를 3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4선 충분할 만큼 지지를 받았다. 성공할 때는 2024년까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장기 집권입니다. 여기 보시죠.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전까지는 총리를 2연임만, 2번만 할 수 있었는데요. 규정을 바꿔서 3번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 4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요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올해 11월이 지나게 되면 아베 총리는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가 되거든요. 무려 재임 일수가 2,900일에 육박하게 됩니다. 11월이 지나게 되면. 그런데 4연임을 하게 되면요 뭐 최장수 정도가 아니라 가장 연임을 많이 한 총리가 또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한테는 그다지 반가운 소식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일단 이런 식으로 4연임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서는 일본 내에서는 꽤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총리로서는 지금 위상이 탄탄해졌는데, 그런데 그 아베 총리가 지금 한국 때리기 이어가겠다. 그리고 선거에 승리한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국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답을 하라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상당히 건방지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그 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뭐 자기네들 자축하는 것은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이제 우리가 뭐 다 단합하고 이게 뭉쳐졌으니 너네들에 대한 답도 이제 뭐 이제 얻어낼 수 있다. 예. 뭐 이런 정도의 취지로 보이는데요. 예. 문제는 아까 그 문정인 그 외교안보 특보가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일본은 실제로 우리나라를 아직도 속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국이요? 예,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 관련된 부분도 예.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렇게 쉽게 보복을 이렇게 자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더 문제인 것은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저런 예. 그 기조에 동조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는 그 일본 내 그 예. 그 세력들을 봤을 때 예. 이런 부분들도 참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변호사. 사실 아베 총리 이번 선거 결과가 3분의 2, 이른바 이제 개헌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아까 잠깐 선거 결과 보셨지만 표차가 얼마 안 나거든요. 이거는요. 이른바 일본 내에서 정계 개편 살짝 하게 되면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일본 내에서 개헌 얘기 계속 나오고요. 전쟁 가능한 일본 얘기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문제시 삼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와 일본의 갈등은 갈수록 나빠진다. 이 얘기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난 7월 초에 남관표 주일대사가 예. 정상회담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청와대에서 그걸 부인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베 총리가 어떻게 보면 그 수출 그 포괄적 허가 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이 선거 전에 강하게 말했기 때문에 공약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한 실적을 얻었기 때문에 내심 뭐 실적을 얻지 못하길 바랬지만 예.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된다고 보고 예. 강한 경제를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예. 강한 안보의 배경에는 강한 경제를 위한 강한 예. 안보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으로 강한 경제를 추진하겠다는 게 아베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극이란 일본을 이긴 그 분야가 이제 기업 분야 중에서도 예. 반도체, 선박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한 건데 결국은 앞으로도 경제적 타격을 우리한테 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예.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베 정권이 4선까지 가겠다는 연임론이 주장되고 예. 있는 상황에서 일단 외교적으로 시간 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 어디 있습니까? 찾아야죠. 공간을 찾아야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예. 가지 말을 하지만 당장 예. 대입할 것 같은 얘기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찌됐든 찾아야 되는 게 정부 몫입니다. 어. 여기서 싸우자라는 것보다는 예. 싸움은 어쨌든 뒤에 서서히 해도 되는 거고 일단 이길 준비를 하고 싸워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지금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는 면이고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정인 특보의 말씀도 보면 국내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는 의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일 외교에 치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희 기자. 지금 윤기찬 변호사가 어떤 공간을 확보된다. 뭐 그리고 우리의 대응책을 좀 더 고민된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의 대응책 중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이른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파기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카드를 우리가 살짝 얘기하니까 미국이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지소미아. 진짜 우리 파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이 아니면은 좀 미뤄둬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상 우리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가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이게 지소미아가 한일 정보교류협정이 단순한 예. 군사교류협정이 예. 아닌 겁니다. 한미일 간에 있어가지고 예. 삼각 공조를 한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미국이 10년 넘게 공들였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단순한 군사교류협정으로 판단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도 우리는 군사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하고 맺고 있는 군사교류협정과는 완전히 성격이 틀린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지금 지소미아를 거론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 일본이 이미 안보와 경제 칸막이를 걷어버리고 지금 안보에 경제에 안보를 끼워넣고 섞어버렸습니다, 안보를 내서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섞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또 서로가 믿고 안보 협력국으로 안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거든요, 일본이. 그렇다면 안보 협력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군사 교류를 할 수가 있겠느냐? 특히 정보 교류 협정을 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놀란 게 지금 미국일 겁니다, 아마. 미국은 지금 한일이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나가길 바라면서 시간을 갖고 하면은 뭐가 해결책이 나오겠지 했는데 예. 여기 한국 정부에서는 지소미아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소미아를 나오자마자 아무 예의가 안 하고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둘 다 좋아한다. 그리고 나서 내심은 뭐 원한다면 할 수 있지만 내심은 그렇게 읽힙니다. 그냥 알아서 좀 해줬으면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분석 기대하면서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여론전. 뭐 언론에 따라서는요. 폭풍 SNS다. 왜냐면 굉장히 많은 글을 짧은 기간 동안 올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쫄지 말자.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이다. 그리고 지금은 애국 아니면 이적이다. 뭐 이렇게 글을 올리고 표현도 써놨습니다. 그러자 조국 페북 정치 논란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말 사이 일본 관련 글을 페북에 무려 9건이나 게재를 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거는 글쎄요. 이틀이거든요. 이틀 사이에 9건의 글을 올렸다. 엄청나게 많이 들여다봤고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는 거네요. 서희, 이순신 역할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자평을 했고요. 일본과 소송 준비 상황까지 올렸다. 그러자 야당은요.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일, 반일, 이분법 언행이다. 오만함에 국민들 치를 떤다. 이렇게 반발했고요. 여당 일각에서도 자기 정치하는 건가? 약간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좀 최근에 올린 글에 대한 글들을 좀 소개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자냐 우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지금 상황을 애국 진영과 이적 진영으로 딱 나눈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하여 서희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뭐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페북의 문정부 서희 이순신 애국이냐 이적이냐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 그대로 싣고 있고요. 조국의 이분법적 여론전. 경향신문은 지금 상황을 이분법적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한일 충돌 관련 연일 강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자국 국민을 친일파로 매도하면서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조국 수석은 차라리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낫습니다. 한일전에서 자유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586의 반일 선동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마저 자신이 할 일을 않고 결국 반일 선동에 편성하고 가세하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자, 뭐 기사도 봤고요. 영상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네 분께 미리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저런 페이북글, 저런 내용과 저런 모습에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공감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좀 써달라고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타깝죠. 저는 가치 없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분이 자연인이면 그럴 수 있어요. 예. 본인의 생각을 SNS로 옮길 수 있는데 현재 예. 대한민국 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잖아요. 예. 어찌 보면 대통령의 뜻을 담아낸다라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지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정수석, 청와대 수석 이상의 자리를 가지신 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청와대의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조수석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가 좀 긴밀하다라는 예. 인식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만약에 그런 이해를 구한다면 예. 본인의 정치한다고 쳐도 예. 그것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일이라는 그 국민을 향해 친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이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예. 저는 이런 단어를 쓰시는 그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고요. 예. 결국은 뭐냐면 일본과 지금 경제 어떤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각기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예전에 많은 얘기가 오갔던 적대적 공생관계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스스로 사고 있는 거예요, 저 부분이. 그러면은 지금 한일 갈등을 아베 총리는 아베 총리대로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조국 주석의 저런 글은 혹시 이걸 또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 야당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친일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대북 문제가 여의치 않고 경제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친일 문제로 친일과 반일 예. 또는 애국과 이적 예. 이런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도 저렇게 버젓이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것은 예. 대놓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 사회에 목적은 그동안 순수하게 다 인정을 했어요. 뭐냐면 전부 다 그러니까 구국의 목적이 있지만 방법이 틀린 것이다. 이것이 각기 성향이 다르게 나오는 거다라고 여태까지 인정을 해왔는데 지금은 마치 그 방법적인 틀림을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걸로 좀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상황이 혹시 적대적 공생을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대진 변호사는 옳은 말 하는 것 이렇게 짧게 쓰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민정수석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표로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야당이 한일 관계에 관련해서 백테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반일 선동, 친일 선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친일 선동이고 반일 선동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는 계몽운동입니다. 계몽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친일 선동, 반일 선동이라고 하는 정당들은 도대체 그런 정당이야말로 정략적으로 이 사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요. 사실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워낙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나 우리 정부도 어떤 입장을 밝힐 수가 있는데 그거를 청와대 대변인 또는 국정소통수석 정도가 그 자리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민정수석이 했다는 측면에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을 빌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페북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개진을 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꼭 오히려 그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더 강화하려면 자기의 개인 페북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더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밝힌 걸로 좀 봐달라. 이렇게 조대진 변호사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최경철 편집위원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국 수석이 지금 강의실에서 예. 칠판에다가 문제를 내놓고 예. 문제는 친일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써놓고 1번 나쁘다, 2번 좋다 예. 이렇게 써놓고 학생들에게 예. 정답은 무엇입니까? 1번 나쁘다죠. 이렇게 1시간 동안 강의를 한 뒤에 지금 학생들에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정답을 줬으니까 예. 이제 1번을 실천하기 위해서 강의실 밖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그게? 결국에는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들에게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도 하셨지만 예. 뭐 계몽의 성격이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 공무원들로부터 국민들이 계몽을 당해야 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인식이 높으신데요,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민을 가르치던 시대는 과거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은 공무원들이 정부가 국민을 가르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예.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 대통령이 외과 의사이고 국민들은 환자이기 때문에 예. 환자는 수술을 통해서 개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 수십 년 전에 잘못된 생각들을 아직도 2021세기에 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통하지도 않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은 그러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정부는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정부는 캠페인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정부는 정책을 넣어놓고 그 정책이 예. 실현되도록 추동력을 넣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도록 가는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인 역할인데 예. 지금 정부는 그 역할을 내팽겨쳐놓고 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의 역할을 하는 정부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진 기사께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렇게 페이북글을, 이른바 이제 폭풍 페이북글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조국 수석의 페북을 보면은 예. 지금 사흘간 지난 사흘 18일부터 사흘간 무려 19건인가를 지금 내놨거든요. 지금 17건입니다. 예. 17건을 내놨는데 이거는 지금 그 전에도 이 페북 정치에 예. 대해서 페북 정치라는 비난과 함께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폭풍처럼 이게 내보내는 이유가 지금 가만히 보면 전략적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양을 마구 쏟아낸다는 것은 예. 청와대 수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예. 이 시민 운동가나 시민 활동가들이 할 역할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이걸 택했다는 거는 예. 절대로 제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대통령이 허락이 없으면 소위 말해서 묵시적인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 우리가 민정수석이라고 짧게 부르지만 실제는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대통령의 비서죠. 비서는 대통령이 주로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동의가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을 없으면 것이다. 불가능하죠. 비서관은 원래 과거 정부에서 보면 입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조국 수석은 과거에도 언론에 이 해명하기를 자기가 이 SNS 활동하는 거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 사실상 그렇다 보면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이면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예. 보수 언론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런 예.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인 일본에 대한 일본과 타협하라고 종용하는 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어떤 애교적 노력을 하더라도 예. 이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애교적 타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 과정을 보면은 또 야당이라든지 예.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또 이게 또 일본에 끌려간다고 또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많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청와대로서는 전략적 선택제로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상황을 끌고 나가겠다.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이 페북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예. 이제 이게 이 테러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자칫하면 청와대 부메랑으로 돌아가지고 부메랑으로 돌아가 예. 대통령한테도 큰 부담이 다가오지만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돌적으로 나가는 거는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 이걸 한일 관계에서 주도권을 찾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전략적 선택을 한 걸로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적 선택, 그런 의미가 좀 있다. 지금 요 기사, 지금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들 네 분께서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 경향신문 기사 보시면 이 맨 위에 조국 수석이 올린 글의 한 대목이죠. 애국이냐 이적이냐. 자, 이적이란 표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한 이적,
적을 이롭게 한다. 자, 이 글 내용에 따르면 일본을 지금 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출구 전략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을 우리의 적으로 지금 설정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요, 글쎄요, 상황이 어떻게까지 갈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표현에 불과한 건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저는 사실 조국 수석이 저렇게 쓰시는 걸 보고 2005년도에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발표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해찬 그 현 대표께서 위원장을 하시고 현 대통령께서 이제 위원을 하실 때였거든요. 거기 보면 청구권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살아있지만 그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이걸 행사하기 어렵다. 지금의 대법원 판례하고 약간 그 결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민간공동위원회 발표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결이 사실은 지금 조국 수석의 저런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외교적인 어떤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그랬고 왜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는 그렇게 감정적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수석께서. 자,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약간 결이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여기 보시죠. 카타르 순방 중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귀국길에 있는데요. 이 총리, 일본이 선거가 끝나고 평상심으로 외교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 뭐 이런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순방 기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직접 통화하는 일본 측 인사가 있다. 일본 측과 계속 뭔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예민해지기 때문에 서로 말을 걸치게 하거나 전문가들의 눈에는 신중치 못해도 유권자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니 평상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제 일본의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런 입장, 이런 발언과 지금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은 좀 결이 아주 다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강하게 받아치고 있다면 이낙연 총리 좀 뒤에서 약간 달래면서 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최영철 편집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조국 수석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결재 책임이 있는 분은 아니죠. 그렇죠.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사실 우리 국무위원들이고 외교부 장관이고 사실 그것을 통하라는 것은 이낙연 총리죠. 결국 이낙연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풀어야 하고 사실 외교라는 것이 관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왔다는 것이죠. 직업 외교관들이 외교에 대해서 우리 대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풀어왔었는데 여기에 자꾸 정치가 개입하면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이낙연 총리가 좀 잡겠다는 의미로 들리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 개인으로서도 이낙연이 이번에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이낙연 역할론은 곧 이낙연 대망론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권 여론조사 이름이 올라 있거든요.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지금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평가가 결국 최근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제치고 가장 높은 여론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이러한 그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실 대내적으로는 잘 챙긴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대외적인 능력, 외교 능력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이것마저 이번에 안는다면 사실 자신이 2, 3년 후에 정치적으로 대단히 크게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굉장히 기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아베 총리와 어떻게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한일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고, 자사고 최종 결정 운명의 한 주다. 이번 주가 그렇답니다. 학부모, 학생, 장애 여론전도 달아올랐다. 교육부가요, 상상고와 관련해서 25일 지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서울 8개 고는 오늘부터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뭔가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더 보면 상상고 관련해서 내용이 좀 더 있군요. 교육부 장관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는 이르면 지정위원회 다음 날인 26일에도 나올 수 있지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29일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음 주 초가 됐네요. 29일에 상상고의 운명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시작. 자사고의 폐지만으로는 교육적 평등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과 자사고 재학생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말씀. 자, 상상고. 뭐 날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5일에 교육부에서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그 이후에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윤수환 변호사,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 취소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상상고가 자사고로 유지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희영 교육감께서 예. 일괄적으로 외고 특목고를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다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그 법안에 따라서 일괄 취소하는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개별 이렇게 각 학교별로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저항도 거세고 하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50일 이내에서 또 보완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시간을 좀 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그 사태를 보면 예. 지금 이제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황폐화가 사실은 황폐화의 원인이 아마 자사고 등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은데 공교육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제 그 혁신학교가 그 예. 주범으로 간혹 언급이 되고 있어요. 혁신학교요? 네, 혁신학교가 상당히 퍼져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1,700학교가 넘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 혁신학교가 지정된 이유로다가는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고 자, 이런 원인에 대한 제거 절차를 거치거나 원인 진단을 위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예. 무조건 자사고를 저렇게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 30년간의 이 평등 교육에 대한 예.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예. 82년도에 특목고 과학고가 들어오고 예. 그 10년 뒤에 외고가 들어오고 그 10년 뒤에 자립형 사립고가 들어왔어요. 예. 다 김대중 대통령 때 예.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게 퍼진 거거든요. 예.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평등화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을 다시 없앤다는 것은 다시 문제 있는 평등교육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일단 공교육의 황폐화된 원인을 찾아내서 예. 그래서 시정해 놓고 나서 대안을 제시하고 폐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 덮어놓고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분들이 본인 자녀들을 외고 특목고에 보냈는지 여부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 서민들의 자녀들은 예. 황폐화된 공교육의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정 조치를 먼저 해놓고 나서 예. 폐지하든 말든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대인 변호사. 교육부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도 뭐 취소 결정을 일괄적으로 하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윤익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 지금 전체적으로 특목고라든지 이 관련된 부분을 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개별적인 취소 결정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교육부가 동의를 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쪽에 두 분은 좀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사회 기사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죠. 밀양 신생아 유기 피의자 국과수 친모 아니다 판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요. 최근에 신생아가 버려졌어요. 다행히도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그 신생아를 발견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데 그런데 누가 버렸는지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요. 아닌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인 줄 알고 경찰이 붙잡았는데 불일치, 친모가 아닌 거였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 피의자 10대 딸이 복대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아이를 낳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경찰 거짓 자백 가능성 덮어두고 현장 감식, 유물 조사 등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성급하게 마무리 부실 수사 논란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10대 딸이 그럼 진짜 친모일까요? 여기도 아니랍니다. 그러면요.
이 신생아는 누가 난 겁니까? 경찰은 뭘 조사한 거예요? 오늘 경찰이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금. 자, 윤시환 변호사. 이거 좀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아마 예. 헛간에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헛간에서 발견됐는데 뭐 40대인 A 씨라는 예. 분이 자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친모를 일단 추정이 돼서 경찰이 붙잡은 겁니다. 자백을 했으니까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예. 다만 이제 자백을 했더라도 DNA 검사를 이제 의뢰한 상태고요. 근데 나중에 DNA 검사가 나와 보니까 이분이 친모가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사에 혼선이 발생한 건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좀 불가피한 면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자백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정황이 맞았겠죠. 예. 그러니까 현장성 이런 것들이 아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만 DNA 수사 의뢰했던 걸로 보면 예. 어느 정도 경찰 입장에서도 뭐 최선을 다한 것 같이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진범이 누구냐 하죠. 그러니까 누가 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저 A 씨의 10대 두 딸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일단 딸은 또 아니라고 한 딸은 또 아니라고 나오고요. 예. 복대했던 딸은. 예. 그렇다면 어쨌든 A 씨가 현장 관련성 있고 예. 여러 가지 정황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예. A 씨가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A 씨가 관련 있는 사람이 그 친모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단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수사가 좀 진행되면 예. 이건 뭐 미궁에 빠질 염려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교대진 변호사.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 아이는 죄가 없죠.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엄마가 누군지 찾고 있어요, 지금. 일단 초동 수사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예. 초동 수사에 되게 미비점이 되게 많았었고요. 예. 지금 뭐 수사력이 아무래도 모아지고 있는 부분은 그 딸과 그 딸의 친구들의 그 아이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딸이 직접 낳지는 않았어도 유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 출산을 해서 딸이 친구 집에 유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요, 인구가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난 아기, 이런 아기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한 명이 중요한 시절에 살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북한이 비난한 4달 한미훈련, 이른바 동맹 19-2 훈련,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원래 이렇게 좀 알려졌었죠. 그런데 이 명칭에서 동맹이란 단어를 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동맹이란 단어를 뺐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보시죠. 군 공식 명칭을 미군과 논의 중인데 동맹 단어를 뺄 듯하다는 겁니다. 방어만 하고 반격 연습은 생략할 듯하다. 전작권 전환 기본 운영 능력 검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기사가 제가 설명했는데요. 이 의미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겠는데 오늘 저 박성진 기자 마침 잘 나오셨는데요. 이제 군사 전문 쪽이시니까요. 이 동맹을 뺀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외무성이 이 한미 예. 연합훈련할 경우에는 이 예. 국민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했기 때문에 그걸 또 고려한 조치로 볼 수 그러니까 있는 북한이 거죠. 강한 불만을 나타내니까 그에 대한 달래기 반응입니까? 차원이죠. 예. 이게 이제 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한미 간 훈련이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동맹 19-2로 잡혀있던 것도 사실은 을지 예. 프리턴 가디언 훈련이었고 예. 그 전에는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었고 예. 이게 한미연합 훈련이 보면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진화해 왔어요. 어쩔 때는 북한 위협이 있을 때는 크게 하고 또 없을 때 예. 줄이고 이게 플렉서블하게 해왔던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훈련은 공격 훈련은 안 하고 방어 훈련만 하겠다. 이런 또 이런 또 유화적인 제스처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이게 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제스처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보수 진영에서는 얘기를 하겠어요, 보니까. 이 훈련이 병력이 실제 기동하는 훈련이 아니고 예. 지휘소 연습, 그러니까 CPX인데 예. 우리가 이렇게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고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예.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결국 우리 삼척 그 목선 침투 사건에서 예. 볼 수 있듯이 경계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가 무너진 군대는 2개, 3개가 무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북한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 한미 동맹에 의거한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훈련은 훈련으로 하되 북한과의 대화는 대화대로 하는 그런 이중적인 투트랙의 그 기술을 써야지 모두 다 우리가 훈련도 하지 않고 북한 눈치만 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 방위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하는 것인지 결국 대화도 하고 대결 국면도 있는 것이죠. 대결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그 대결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미 동맹에 의한 훈련은 계속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그중에 큰 골자가 지금 방금 보셨던 우리 군과 그리고 북한과 관련 내용, 그리고 앞서선 일본과 관련 내용. 북쪽으로는 북한, 남쪽으로는 일본.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뭔가 고민을 던져주는 대상들이 아닌가 합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제목이 일산 삿바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산 삿바싸움. 뭐 씨름 경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요. 여기 보시면 김현미, 김연아 또 붙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맞붙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로 맞붙었다는 거예요. 일산의 공시가 상승률이 과도하다. 김연아 의원이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자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주말에 해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 계산한 거다. 그러자 김연아 의원이 또다시 반박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총선 전초전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일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 좀 보시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렇습니다. 김연아 의원실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에 설립돼 거주 여건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2018년 기준 고양시 일산 서구의 공시가격 현신화율은 72%인데 반해 성남 분당구는 60.7%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일산 쪽에서 공시가 상승률이 높아서 세금 더 낸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불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토부가 20일 해명 자료를 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잘못된 통계 방법에 따른 명백한 오류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가 상임위 의원의 보도자료나 발언에서 주말에 자료를 배포하고 해명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자 김 의원은 21일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공방이 오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국민일보는 큼지막하게 이렇게 됐네요. 김현미, 김연아, 일산 공시가격 격돌, 총선 전초전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역시 뭐 같은 내용을 달고 있는데요. 뭐 잠깐 소개해드리죠. 김연아, 분당보다 더 높다, 선공. 김현미, 국토부 통해 즉각 반박. 통계 잘못 사용한 오류다. 그러자 김연아, 국토부 눈속임이다. 재반격했습니다.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정치인 간의 이런 대립인데요. 일산 사파 싸움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럼요. 벌써 한참 지났죠. 지난 10일입니다. 국회에서 두 인물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예. 오신 것도 합니다. 네.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관님. 설마 안 만나겠습니까? 예. 안 만나준대요. 네, 안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왜 골라서 만나십니까? 좀 다 만나주세요. 우리 지역 구민이 30만 명입니다. 장관님. 네. 지역 주민들 정말 사랑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방금 보신 게 영상 버전의 설전이었다면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개의 기사는 지면상 설전입니다.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군요. 자, 윤기찬 변호사.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저 영상과 이 기사를 보니까 문의는 부동산 문제인데 가만히 들은 생각이 이거 총선 경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그, 김현미 장관이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소리도 있고요. 김연아 의원께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또 중부일보 기사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지역에 또 후보로 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산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3기 신도시 정책이
일산의 집값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가 있고 이번에 공시지가 현실화율 관련해서 논쟁은 사실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그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반적 지적은 괜찮은데 저것이 각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데 굳이 분당과 일산을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약간 본인의 어떤 총선 전략과 관련된 거라 한정돼 있는 것을 이슈로 이렇게 장관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이슈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것이 만약에 맞다면 지금 분당 같은 경우와 일산의 경우와 현실화율에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재산세를 더 낸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가격인데 재산세를 더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어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연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을 했다. 김현미 장관에게 뼈아픈 지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설전을 보시면서 김연아 의원이 너무하는 겁니까? 김현미 장관이 너무하는 겁니까? 누가 좀 너무하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연아 의원이 저런 그 발언은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아, 먼저 저렇게 좀 문제 제기하는 거를. 왜냐하면 지금 사실 누가 보더라도 총선과 관련된 이슈 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할 수는 있는데 특히 이번 거보다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그 부분은 사실 되게 부적절했다고 지난 생각합니다. 10일. 조대진 변호사는 이 설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요. 일단 김연아 의원이 본인의 그 지역구 출마에 관련된 너무 의혹을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모습이 막 보입니까? 지금 뭐 여의도에서는 뭐 국민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에서는 지금 비례대표였던 그 분들이 지역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뭐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연아 의원도 지금 일산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지금 뭐 공공연한 설로 나와 있죠. 뭐 김현미 장관이 뭐 자주 오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그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자료인지 안 자료인지는 뭐 따져봐야지 알겠지만 그게 명확한 자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이거를 툭 하고 던져놓는 거는 국민들한테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욕심이 있더라도 좀 자제하는 게 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 다 조금 이런 상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하셨는데 최영철 편집장, 현실은요.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상황은. 그런데 그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구 민원에 대해서 장관과 설전을 벌이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점은 한국당의 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이 비례대표 의원할 때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그 4년 동안 제대로 된 자신의 역량을 밝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없고 결국 이 4년을 발판으로 내가 다음에 4년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례대표를 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비례대표가 과연 지난 4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지역구에 나갈 정치적 희망 때문에 그러한 질문과 답변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비례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희망에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비례대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선거에 좀 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런 걸 충분히 갖고 있죠. 결국 일산이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 주변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년 총선을. 결국 일산이 서울보다 더 먼데 3기 신도시가 서울보다 더 가깝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정책을 잘못 집행한 것이죠. 그럼 기존에 있는 신도시는 점점 더 서울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혜택을 더 적게 받는 이러한 정책을 만든 것인데 결국 문재인 정부가 신도시 정책을 또 하나 실패를 하고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또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연아 의원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자신의 정치적 욕망은 대정부 질문에서 좀 배제돼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일산 쪽에 출마를 안 할 경우에 좀 더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지 그 객관적인 않다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인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동석, 배우 마동석 씨. 한국 남자 배우 첫 마블 영화 주연을 맡았다는 겁니다. 마블리로 부르죠, 별명이.
내년 11월에 개봉하는 이터널스란 영화에 캐스팅이 됐는데요. 주연입니다. 아주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엔젤리나 졸리, 셀마 헤이액 등도 같이 출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블 스튜디오 신작 이터널스에 출연하는 배우 마동석. 사실은 미국 이름이 있죠?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돈 리라고 합니다. 돈 리. 그런데 이런 마블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채팅이 돼서 마블 영화에서 볼 수가 있겠군요. 아무튼 꽤 주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트럼프 캠프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 여기 보시면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가 보이죠? 그런데 여기 좀 사진이 좀 흐미하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부위에 흰색으로 트럼프라는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 빨대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 빨대를 팔고 있답니다. 트럼프 빨대를요. 분해되는 친환경 빨대를 겨냥해서 진보 진영이 종이 빨대에서 진보 진영 종이 빨대에서 해방시켜주겠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 다시 써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대가 미국 정치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동안 이 플라스틱이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 그래갖고 종이 빨대를 썼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색깔을 확 입혀서 진보 진영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플라스틱 빨대 다시 써라. 그리고 트럼프 빨대를 팔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박성준 기자. 이런 것까지 정치가 되는 거군요, 지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예. 이게 지금 플라스틱 빨대가 예. 지금 퇴출하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 편의성을 앞세워가지고 다시 예. 쓰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트럼프식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데 그 판단은 뭐 미국 유권자들이 하겠지만은 예. 좀 이렇게 환경 쪽으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네요. 예. 요 아랫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 캠프 진영에서는요, 미국을 위대하게 이 슬로건을 활용해서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슬로건을 또 만들어냈답니다. 그동안 이 플라스틱 빨대는 뭐 해양 생물 피해 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분해가 잘 안 되니까 이거 쓰지 말자는 캠페인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일부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종이 빨대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이 빨대가 좀 쓰다 보면 흐물흐물해져서 좀 쓰기가 불편하긴 합니다. 그걸 파고들면서 편하면 최고지 무슨 소리냐. 그리고 진보 진영의 작품 이제는 뭐 배격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찬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발상인데 예.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보 진영의 어떤 정치적인 그 정책 등은 예. 듣기에 좋고 명분상 좋은데 실제 예. 기능상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예. 그런 취지에 빗대어서 저런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비판 소재로는 상당히 잘 골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환경 측면에서는 이걸 계속 쓰는 건 좋지 않잖아요. 최영철 의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 보호를 제대로 안 하죠. 미국 가보시면 다 알겠지만 예. 그 분리수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넓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환경 보호의 의식이 굉장히 적은데 예. 결국 그러한 것 때문에 미국이 플라스틱 빨대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예. 종이 빨대를 내놨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종이 빨대는 결국에는 효용이 별로 없어요. 수분이 결국에 종이와 만나면 종이는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예. 결국 트럼프가 생활 정치를 통해서 진보의 무능을 잘 꼬집어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정책을 만들 때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비판받고 있는 소수조 성장, 의도는 선하지만 결국 현실의 결과는 그렇다는 것이죠. 참 빨대가 다 정치 소재가 되는 상황까지 미국에서 지금 이르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윤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호랑이 숙소입니다. 집에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호랑이 팔을 꿰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가정집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홍수를 피해 인근 국립공원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집 가족들은 호랑이를 발견하고 즉시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호랑이는 종일 꿀잠을 자고 무사히 돌아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육아대기입니다.
두 발로 아기를 들어올리는 남성, 이 부자에겐 남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중국에 사는 왕강 씨는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두 팔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친정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고향으로 떠나면서 그의 나홀로 육아가 시작됐는데요. 모유 수유 빼곤 다 해주겠다는 그의 부성의가 통했던 걸까요? 9개월 된 아들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치킨봇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특별한 셰프가 등장했습니다. 치킨을 튀기는 주방 모습인데 어째 아무도 없죠? 오늘의 요리사는 바로 로봇, 일명 치킨봇입니다. 이 로봇은 대구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만든 건데요. 아무리 뜨거운 기름 앞에서도 조리 시간을 정확히 지켜 균일한 품질의 치킨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자, 치킨봇. 뭐 효율적이긴 하겠는데 그럼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겁니까? 그런 게 확산이 됩니다. 이게 또 고민이군요.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